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혼녀 타이틀을 달게 된 새댁입니다. 저희 친정은 대가족인데요. 저는 동네에 금술이 좋기로 소문난 친정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정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다 커서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결혼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트러블 없이 인생을 살았고 제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둥글둥글 하거든요. 그 때문에 저도 더더욱 독한 성향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나름 독하게 행동해 본 게 결혼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된 고난을 겪으면 단단해진다던데 제가 단단해졌다고 봐야겠죠. 지금부터 어떤 시댁을 만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방이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취업을 하기 전까지 쭉 자랐어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는 주위가 14가구 정도가 몰려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은 대가족으로 좀 유명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인심이 좋아서 새로 이사 오는 가구가 있으면 꼭 오다 가다 인사를 하면서 인심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바람직하게 자란 우리는 총 6명의 남매였는데 태어나 보니 제가 5남 1녀 중에 막내더라고요. 딴 집에선 아들이 귀하고 아들 하나 얻으면 자식 농사로 족하다고들 했는데 저희 집은 딸이 귀한 편이었던지라 딸을 낳고 싶던 부모님이 제가 태어날 때까지 자식 농사를 부지런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이 아들을 나몰라라 한 건 아니었고 아들을 좋아하지만 딸을 무척 갖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빠, 엄마 둘 다 같은 생각이었대요.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태어난 저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첫째 오빠는 이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나이였다고 했는데요. 엄마 말로는 첫째 오빠랑 둘째 오빠가 고등학생이라서 엄마가 일할 때 저를 자식처럼 잘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5명의 오빠들도 아들만 득실거리는 집안에 여동생이 나오니까 무척 조심스러웠대요. 여동생이 생겼다는 게 신기해서 제가 뒤집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소리를 내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관찰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정도 기억을 갖기 시작할 나이부터 봐도 오빠들이 저를 무척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기에 말만 들어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귀하게 자란 저를 두고 주위 어른들은 가끔 오냐오냐 크는 거 아니냐고 했으나 친정 부모님부터 친오빠들까지 다들 하나같이 성품이 뛰어난지라 제가 모나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춘기에도 화 한 번 낸 적 없을 정도로 서로 위하고 존중했는데 저희 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나게 큰다는 말이 입 아플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늘 제게 후한 인심을 베풀던 친정가족은 딱 하나 제게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자 문제였습니다. 특히 친오빠들이 제게 연애 소식이 들리면 그렇게 저한테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봅니다. 인적 사항을 묻는다기보단 평소 행실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듣고 싶어 했어요. 남자는 남자가 잘한다고 했고 또 사람은 곧 내뱉는 말이 인성이니까 남자친구의 말주변을 특히 중점적으로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땐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친정 중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오빠들은 전부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다 독립해 가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만 부모님 집에서 통근을 하며 지냈기에 부모님한테 먼저 결혼 사실을 고백했더니 부모님이 친오빠들을 전부 호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날 오랜만에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 단지 연애 상대였던 사람과 달리 더 집요하게 남편에 대해 캐물었어요.
이럴까봐 사실 결혼하는 게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사랑 넘치고 좋지만 남편 되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친정 가족에게 뚜렷한 거절 의사를 비쳤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 일이니까 뭐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 때문에 부담 느껴서 결혼 고민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 인사를 하게 되면 뭐든 남편을 향한 무서운 눈초리를 자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정가족은 제 의사를 참 잘 존중해 주었어요. 그거 하나는 사실 자부할 만큼 당연했던 건데 순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족의 반대가 따를까봐 긴장했었네요. 저의 입장과 상대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 상견례를 한다면 친오빠들 다 갈 건 아니고 둘째 오빠까지만 참석을 한다고도 합의를 봐줬습니다. 제가 식구들에게 이렇게 부탁까지 하게 된 것은 남편의 표정 때문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게 오빠 5명이 있다는 걸 알고 살짝 겁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는 위에 누나만 2명이 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집안은 처음 봤다고 하대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벌써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정 가족한테 더더욱 자중해 줄 것을 피력했던 겁니다. 그 덕에 상견례를 잘 넘길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시댁집에 신우가 아직 같이 살고 있어서 당연히 분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방문한 시댁에서 제가 당황스러운 제안을 들었지 뭡니까? 너희 방 준비해놨다. 첫째 애가 그나마 큰 방 쓰고 있었는데 둘째랑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첫째 방 쓰거라. 시모가 첫째 형님 방을 우리 신혼방으로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친정부모가 저희 신혼 선물로 몰래 집을 하나 매매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신랑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시댁에 먼저 인사를 왔던 차라 친정에 인사 가면 짜잔 하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 못하고 있으니 시모가 저더러 마음에 안 드냐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친정 부모님이 저희 신혼 선물이라고 집을 한 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가를 할 생각이었어요. 집에 형님도 2분 다 계시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좁으니까요. 그래? 사돈네 사정도 우리랑 비슷해서 여의치 않을 텐데 무리를 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그 집이 몇 평인데 그러니? 시댁 평수는 5식구 사는데 28평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가 해준 우리 신혼집은 50평이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니까 친오빠들까지 돈을 모아서 하나 마련해 준 거라 제법 좋은 아파트였죠. 사실 이렇게 시누이 집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면 새언니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새언니들은 친오빠들을 닮아 하나같이 전부 1등 신부에 성품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언니들끼리 먼저 시누애기가 시집간다고 집 해주자는 얘기를 임무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럼 이 집은 새 주고 이참에 우리 다 같이 글로 이사하면 되겠구나. 그렇잖아도 애들이 다 크는 바람에 이 집에서 멀건 사람 5이 살기가 좀 답답했거든. 시모의 발언은 제게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사이 남편은 그런 시모 말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시모 말에 동조하면서 박수까지 짝짝 치고 지엄마 똑똑하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내서 같이 사는 건 좀 그럴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왜? 우리 가족들은 며느리한테 고나리질하는 사람들 아닌데? 좀 봐. 살다 보면 당신 아마 처가에서 사는 만큼 편할걸? 남편은 자기 식구들을 너무 믿고 있었고 제게도 틀림없이 귀한 대우 해줄 거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이 집에서 막내인데 아들이기까지 해서
평소 시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시부모 마주한 것이 상견례 말고는 스쳐가듯 본 게 다인 채로 결혼을 했다 보니까 막내 아들을 향한 시부모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고 결혼했어요. 생각보다 시부모는 아들 바보였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에게 보답하겠다는 효심이 가득하더라고요. 혼인신고에 결혼까지 해버린 거 첫날부터 싸움을 일으킬 수 없어 결국 저는 합가를 허락했고 다 같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정에 밝혔더니 친정 부모님보다 친오빠들이 더 난리가 났고 그보다 새언니들이 더 들고 일어났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제가 허락한 거니까 일단 제 선에서 어떻게든 잘 지내볼게요. 언니 오빠들이 해준 집인데 제 마음대로 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는 친정 식구들을 진정시키느라 집집마다 전화를 5번이나 돌렸습니다.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한 시댁과의 동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었어요. 이삿짐을 옮기자마자 신우 둘이서 뛰어다니며 자기들 방을 고르기 시작했고 시부모는 집에서 단연 가장 큰 안방으로 알아서 기어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집주인인 저랑 남편은 남는 방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방도 둘이 사용하기엔 충분했지만 동선이 다소 불편한 구석에 있는 방이었어요.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진 저는 시댁 사람들과 같이 신나 있는 남편을 또다시 불러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굴고 싶진 않은데 이 집 주인 우리 아니야? 안방까진 양보할 수 있지만 창가 쪽 방은 우리가 쓰고 싶은데. 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우리 큰 누나 해 없는 곳 쓰면 잘 못 일어나거든.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라서 창밖을 봐야 집중력이 올라간대. 저희에게 남은 방이 어둡긴 해도 창문이 없진 않았는데 방 중에 제일 창문이 작아서 불편하긴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서 저희 부부에게 준 선물이지 시댁에게 준 선물이 아니잖아요. 평생 쓸 방 한 칸도 제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럼 내가 큰형님한테 가서 말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급히 저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큰 누나 워낙 예민해서 건들면 너만 화당할걸? 그냥 우리가 이 방 쓰자. 이 방도 넓고 좋은데 뭘. 당연히 먼저 방 차지하는 게 주인이잖아. 주인? 애초에 이 집은 우리 둘이 살라고 친정에서 마련해 준 거야. 여보 가족 편하라고 사준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합가를 허락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결혼도 했고 법률상 우리 다 가족인데 남남 마인드는 고쳐야지. 나도 처가를 내 가족처럼 챙길 거야. 이러면 여보만 우리 식구들한테 점수 까요. 내가 점수 올릴 수 있게 도와준대도 그러네. 그 점수를 나만 신경 써야 돼? 가족이라면 서로한테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은 그렇게 지냈어. 이렇게 한마디 의사도 없이 남의 것 욕심 부리는 가족은 없었다고.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종이에 글자 몇 개 적혔다고 덜컥 가족이라 선심 쓰는 사람이 어딨겠어? 남편은 제 자극적인 말에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났는지 저를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형님한테 필터링 없이 제가 이 방 갖고 싶어 하니까 나오라는 식으로 제 의사를 전해버렸어요. 그리곤 방 밖에 나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게 오더니 이제 됐냐? 속 시원해? 라고 말하곤 담배 피러 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 말을 잃었는데 그때 큰형님이 다가오더군요. 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한테 직접 따지지 그랬니? 남동생 시켜서 감정 소비하게 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 집 줬다고 벌써 으쓱거리려나 본데 우리 그런 걸로 쫄 사람 아니거든? 집 해왔다고 으쓱거리는 게 아니고요. 제 상식선에선 형님 행동이 이해 안 가서 그래요. 형님 나이 37살이시죠? 저희 새언니들도 대충 그 정도 나이들 되는데 진짜 어른스럽거든요. 뭐라고? 지금 나더러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야? 한참 어리다 해서 철없는 건 아닌가 했는데
진짜 건방지네. 아, 언니, 됐어. 괜히 이사 첫날부터 입씨름 하지 마. 그냥 언니가 내 방 쓰고 내가 저기 남는 방 쓸게. 올케가 굳이 이미 정해진 방 뺏고 싶다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형님들 둘은 대놓고 제게 꼽주면서 기분 상했다는 티를 다 내며 짐을 옮겼습니다. 상견례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만 이런 사람들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형님들 정보를 물었을 때 남편이 겉모습은 세 보여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리긴 개뿔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러는 시댁의 태도를 보니 당장이라도 합가를 물고 싶었지만 토라진 남편을 수습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었어요. 담배 피러 나가서는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전화는 받더군요. 제가 평생 집 밖에서 살 거 아니면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제야 들어온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토라진 채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랬어요. 집이 넓으니까 거실에 널찍하게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하호호 떠들며 TV 보는 시댁을 보니 마치 제가 객식구인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거기다 남편까지 삐져서 절 외면하고 있으니까 더 투명인간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과거 연애 때처럼 저를 위해 다 해줄 것 같은 마인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불과 신혼 시작 일주일 만에 남편은 저를 실망시킨 거죠. 그렇다고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똑같이 남편을 무시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필요로 하는 남편이 알아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부관계 평화를 위해 남편의 어정쩡한 화해를 받아주었죠. 그날 이후 여전히 새집 냄새가 가시지 않는 시기에 저는 시모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엿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내용이 워낙 수상쩍어서 저답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어요. 명의?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당연히 신혼집이니까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겠어? 아니면 얘 명의거나. 근데 애 명의더라도 지분 떼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시모는 이 집에 대한 재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큰형님이 방에서 나와서 끝까지 듣진 못했으나 그날 이후 굉장히 마음이 찝찝했어요. 이 널찍한 집에선 저와 시모, 큰형님 빼고는 다 바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재택으로 근무를 돌릴 수 있어서 남편 내조도 할 겸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시모와 큰형님을 봐야 했는데 가끔씩 큰형님도 시모 방에 가서 속닥거리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자꾸 지난번 시모가 한 통화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은 대낮에 친정엄마가 집 옥상에 방안 비닐을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근무 중인 남편을 부르지도 못하고 저 혼자 친정을 내려갔어요. 집에 있는 시모한테만 말을 하고 나선 거죠. 도착한 친정엄마 입원실에는 새언니들과 친오빠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엄마는 비닐 잔뜩 깔아놨던 곳으로 추락하는 덕에 팔이랑 발목만 골절되고 다른 곳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딸로서 당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지 왜 엄마가 나섰어. 엄마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괜히 이제 막 결혼한 세대까지 내려오게 했네. 미안해서 어쩌누. 요즘 사는 건 어때? 사돈댁이랑 사는데 불편한 건 없어? 살림살이 어려운 건 없고? 엄마는 오히려 절 걱정하면서 살림 서툴러 시모한테 혼 안 나냐고 농담조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새 이야기의 화제는 제 쪽으로 몰렸고 새언니들도 저의 결혼 생활을 궁금해했어요. 새언니들 생각엔 제가 시댁과 합가를 했으니 분명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고 확신했나 봐요. 제가 그때 결혼한 지 한 달 차였습니다.
저를 걱정하며 바라보는 눈빛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 일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친 엄마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할까봐 차마 그 상황에선 그 어떤 고백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새언니들은 제 입장을 이해하는 건지 제가 떠나기 전에 몰래 저한테 용돈을 찔러주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언니들이 달려오겠다고요. 그날 그래도 친정 식구 만나는 덕에 든든한 힘을 얻고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분명 시모한테 친정 가서 자고 올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도착을 했더니 우리 동 아파트 입구가 시끄럽더라고요. 가까이 가봤더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고 시모가 웬 낯선 아가씨 손을 잡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그 여자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붉어진 건 불빛이 밝아서 잘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걸 바로 아는 체 하지 않고 몰래 다가가서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유, 우리가 더 고맙죠. 변호사님이 발벗고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대접을 안 했겠습니까? 식사가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사모님 알게 되시면 문제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 분명 처음 보는 저 아가씨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변호사 만날 일이 뭐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때 그와 동시에 잠깐 잊고 있었던 지난날 시모의 의문스럽던 통화가 떠올랐어요. 저의 의문은 그들의 계속되는 통화에서 대충 감이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시모는 신혼집 명의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혹시 재산 분할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등등을 묻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디서 온 여자인지 똑부러지게 답을 잘하더라고요. 저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까 시댁은 제 집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바보같이 돈을 내주는 입장이 되는 거 있죠. 저 변호사가 아무리 똑부러진다고 한들 시모를 돕는 입장이다 보니 제게는 그저 모든 게 불의로만 보였어요. 저는 더는 듣지 못하고 시모 앞에 나타나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고 따졌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당황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데리고 허겁지겁 자리를 뜨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명의?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집 팔아서 뭐 하려고 했어? 우리 지금 신혼 아니야? 대체 다들 나 몰래 무슨 속셈인 거야? 속셈은 무슨 속셈? 엄마 개인적인 일이야. 괜한 오해하지 마. 우리 집 명의 아니고 엄마 아는 지인이 물어봐서 대신 소개해주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고 드는 성격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이혼 얘기, 재산 분할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직접 어머님한테 가서 따져볼까? 그러기만 해봐. 증거도 없는데 쓸데없이 네 심증만 가지고 우리 가족 분위기 흐려놓으면 나 더 이상 자기 보고 살 자신 없어. 남편은 오히려 제게 언성을 올리면서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지난날 시모 통화처럼 그날 일도 똑같이 찝찝함만 남기고 흐지부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수상하던 시모의 의도는 곧 얼마 안 가 분출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회사에 잠시 볼 일 있어 외출을 했다가 집에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20분 거리를 다시 돌아간 적 있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 신호를 받고 차를 정차한 사이 저는 거리에서 시모를 발견했고 그때 그 변호사 아가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계속 지켜봤죠. 또 무슨 얘기를 나눌까? 정말 우리 집 명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유심히 쳐다봤는데
나중에 남편 차가 그쪽으로 향하는 걸 보았어요. 지난날 물증이 없어서 남편한테 더 따져들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증언이 앞뒤 맞지 않는 거예요. 시모 아는 사람의 명의 얘기라면서 남편은 왜 자꾸 필요한 건데요. 게다가 남편은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반차를 썼는지 연차를 썼는지 어쨌든 회사를 나와서 저렇게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저한텐 일말의 언질도 없이요. 신호가 바뀌고 클락션 소리에 저는 다시 차를 출발해야 했지만 집이 아닌 그 식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란히 한 식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시동을 껐을 때 저는 남편이 그 변호사의 손을 잡는 것까지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자 저는 이 만남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본래 생각을 완전히 틀어버렸는데요. 재산 목적인 줄 알았던 만남에서 불륜의 향기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들고 가게로 들어갔죠. 제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셋은 아주 신나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설마 싶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과 변호사 사이는 이미 불륜이었어요. 듣자 하니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갈 때까지 간 것 같았습니다. 신혼 반개월도 못 넘기고 바람이 난 남편도 황당하지만 변호사 그 여자도 웃기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면서 부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있잖아요. 이런 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니. 너무 상식도 개념도 없어서 다들 미친 줄 알았습니다. 막상 그 앞을 마주하니 심장이 떨렸지만 저는 그걸 전부 녹음을 했어요. 그만 자리를 뜰 때쯤 그들 자리 앞으로가 대놓고 연속 촬영까지 했습니다. 어머머, 세약이 너가 여긴 어떻게 있니? 너 아까 회사 간다고 나갔잖아. 이젠 시애미 뒤 밟으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쫌생이시네요. 지나가는데 어머님이 제 눈에 들어와 주더라고요. 새 며느리 데리고 남편 불륜 만들어주고 있길래 소송해야 될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이 여자가 남편 상간녀 맞죠? 뭐 하는 짓이야? 사진은 왜 찍어? 차라리 나한테 뭐라 그래. 수진 씨는 아무런 잘못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불륜짓 할 거면 차라리 우리 동네를 떠서 하지 그랬니? 이러니 불륜도 모자란 사람들은 감히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 하지. 저기 변호사님? 정의랑 앞다퉈 싸워야 할 변호사가 왜 불의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명을 단축하세요? 어디 회사예요? 신고 좀 할게요. 제가 상간녀한테 손을 내밀자 남편이 그 손을 탁 쳐내면서 벌떡 일어나 저를 상대하려 했습니다. 무섭게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절 제압하려고 했는데요. 그 시선에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보는 마음이 안 담겨 있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서 저는 사장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불륜 커플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 옆에 아파트 주민이거든요. 장사하는데 더러운 기운 붙기 전에 얼른 쫓아내는 게 좋겠어요. 비싸고 이미지 좋은 식당이라서 당시 주위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저희 때문에 곧 분위기 산만해졌습니다. 당황한 사장님은 찾아와서 시모한테 양해를 구하며 나가달라고 했어요. 제대로 식사도 못한 것 같은데 쫓겨나게 된 셈이었죠. 거기다 대고 저는 대놓고 비웃어준 뒤에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댁과 일대 다수로 개싸움을 벌였고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의 휴대폰을 사수하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난리세요? 집 얘기는 발뺌하더니 불륜은 차마 못 그러겠나 봐요. 아, 제가 지금 소송해서 이혼하면 재산 못 가지죠? 아직 이 집 문제 해결 못 하셨나 보네.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는 아닌가 보죠? 새파랗게 어린 것이 감히 시애미한테 모욕을 줘? 집에 막둥이로 갔다더니 아주 오냐오냐 자라서 싹수가 없구나. 어디 어른을 그런 식으로 개망신을 줘? 집안에 막둥이로 큰 남편도 싹수가 없어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자식이 엉망으로 크면 부모된 도리로서 어머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식더러 인생 망하라고 등 떠밀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아세요?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시모가 손을 올리더라고요. 제 머리통을 후려치려고 손을 들길래 그걸 슬쩍 피해버리니 시모가 자기 힘에 못 이겨 제대로 구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시부랑 형님이 시모를 챙기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군요. 옆에서 남편은 저한테 따지면서 시부모한테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러면서 계속 휴대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휴대폰 잠금 장치를 다 풀어 보여줬고 그대로 창가로 가 그걸 창문 밖으로 내다버렸죠. 내 폰이 비싼 거라 동네 애들이 지나가다 주우면 지네 부모님한테 가져갈 거야. 그럼 어른들이 폰 주인 찾아주려고 폰을 열어볼 거고. 그렇게 되면 여보랑 어머님 행실도 동네방네 소문나겠네? 여기 반상에 안 나가는 아줌마들 없는 거 알지? 그 식당이 저희 아파트와 가까운 곳이라서 동네 주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소문이 나도 직접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올 겁니다. 게다가 친정에서 부모님께 보고 배운 것처럼 저도 동네 주민들과 안면트기만 하면 인사하고 지냈는데요. 그 덕에 우리 동 아파트 주민 아줌마들은 대부분 제가 몇 호 세댁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파트 부녀회장을 알고 지냈던 게 저의 신원을 알리는데 큰 몫을 했죠. 휴대폰이 밖으로 노출이 되자 깜짝 놀란 남편과 식구들은 허겁지겁 집 밖을 뛰쳐나갔고 저는 진작에 빼놨던 유심칩을 들고 옛날에 쓰던 폰을 찾아서 꽂았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까지 다 찾아서 친오빠 새언니끼리 모여있는 채팅방에 뿌려버렸어요. 역시나 식구들은 난리가 났고 당장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가 너무 늦은 새벽이었던지라 저는 식구들에게 다음날 아침에 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당장이라도 쫓아와 시댁 식구를 뒤집어 버릴 준비를 하던 가족들은 저를 위해 몇 시간을 더 참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부녀회장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부녀회장 어머님은 저를 바로 알아채셨고 제 사정을 알고 나서 자기 일처럼 열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감히 우리 아파트에 그런 더러운 기생충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걱정 마 세댁.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 아파트에서 안 나가고 못 베기게 만들어줄게. 참 든든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도리나 인사만 하고 지냈을 뿐인데 이렇게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문득 친정 부모님께 이런 성품을 물려준 걸 감사하게 생각했네요. 제가 모든 걸 끝낸 다음 시댁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버려진 휴대폰을 찾은 것만으로 다시 제게 떵떵거리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저희 집에는 초인종이 울렸고 자던 식구들이 전부 피곤에 찌들어서 눈을 떴습니다. 진작에 깨서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문을 열었고 반가운 친정 가족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손에는 짐가방까지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짐은 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댁 식구가 안 나가고 버틴다면 한 일주일 눌러붙을 생각으로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다들 서울에 사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친정 식구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뒤늦게 상황을 살피러 나온 시댁 식구들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남편을 보곤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대기를 휘갈겼습니다. 이런 미친 녀석, 가진 것 없는 놈 불쌍해서 우리도 형편 여의치 않다고 거짓말까지 해줬더니 감히 네 놈이 싸구려 같은 짓을 해? 내 딸한테 감히 니까지 깨? 사실 저희 집은 남편과 형편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거짓말을 친 거였어요. 남편이 기죽을까봐 친정 부모가 배려해서 재산을 숨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거라는 거죠. 심지어 친오빠들까지 직장인이 되는 바람에 저희 집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대기업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사돈어른?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랍니까? 설명을 좀 해보던가요. 대체 뭘 거짓말 쳤다는 건데요? 없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빼먹을 게 없어서 어린 딸 같은 애 돈을 뺏으려고 해요? 정말 창피하네요. 그 자글자글한 주름이 다 욕심 때문에 생긴 건가 보죠? 내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 지금 돈 많은 며느리 놓치는 거야. 알겠어? 시모는 그제서야 친정 형편을 알게 되었고 시부랑 둘이서 벙찐 채로 상황 파악하느라 눈알만 굴렸습니다. 그건 눈치 보고 있던 신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가 시부모랑 남편을 두고 따지고 있을 때 친오빠랑 새언니들은 시댁 식구들 방에 짐을 빼고 있었는데요. 이 방 저 방 구경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어느 방 쓸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신우들이 당황해서 어중간한 성화로 열을 내자 새언니 5명이 마치 저의 친언니처럼 저 대신 득달같이 따져주기도 했어요. 여자는 여자기에 놀린다고 두 형님들이 새언니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 뭡니까. 당시 시간이 곧 사람들 활동할 시간이 다가오던 아침이었어요. 고요해야 할 그 시간에 저희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 변호사 그 얘기한 거야? 일단 다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고 해.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건 엄연히 주거 침입이야. 내가 처가 식구들 신고해도 괜찮겠어? 야, 네 식구들 데리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가. 여기 명의 내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는 더더욱 아니거든? 부모님이 증여해준 재산이니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애초에 네 앞에 떨어질 돈 같은 건 없었어. 그 변호사 여자 집에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살아. 너희 식구들 빈대짓 잘하잖아. 남편이 제 성을 못 참고 저한테 손찌검을 할랑말랑 했는데요. 그걸 용케 알아본 친오빠들이 남편을 제대로 혼쭐 내줬습니다. 친오빠들이 남자만의 방식으로 혼쭐을 내줬는데 새언니들한테 잡혀있던 신우들도 친정 부모한테 잡혀있던 시부모도 남편을 도와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친정 가족으로부터 맨발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 화가 난 둘째 형님이 주제도 모르고 경찰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아파트 전체에 남편 불륜이 소문난 상황이라 아침부터 주민들은 저희가 사는 호수를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때마침 금방 온 경찰에게 저는 지지 않고 나서서 말했죠. 이 사람들 불륜 가족이고 제 재산 도둑질 하려 했다고요. 경찰까지 오는 바람에 더 핫한 이슈가 된 상황에서 저희는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댁 식구들은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얼굴에 열을 올리면서 변호사 부를 거라고 상간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경찰이 있는지 모르고 왔던 상간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을 쳤는데 갑자기 경찰 하나가 무섭게 상간녀를 쫓는 거 아니겠어요? 금방 붙잡힌 상간녀는 그대로 수갑이 채워졌고 다시 경찰차 있는 쪽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상간녀가 사기꾼이었더라고요. 변호사가 아니라 사법고시 떨어져서 어줍잖은 사법지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여러 쳤던 여자라는 겁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몇 번 들어왔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시모가 뒷목 잡고 쓰러지고 남편은 상간녀한테 호통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벌은 한꺼번에 받는 거라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댁 식구가 신혼집으로 다 이사 오면서 원래 살던 곳에 세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 뭡니까? 젊은 부부가 입실했었는데 둘 다 백수였는지 월세도 잘 안 냈고 집도 엉망으로 되어 있었대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는 거죠. 졸지에 집도 없는 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남편과 시댁이 갑자기 제게 사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대표해서 사과할게. 우리 식구들이 모자랐던 게 맞아. 자기가 나 배려해주느라 재산 속인 줄도 몰랐어. 내가 무식했어. 마누라의 그런 착한 본성도 모르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이대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역시 멍멍 걔한테는 역으로 똑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 자기가 한 짓이 걔만도 못한 짓이었다는 걸 깨닫지. 당신이 잘못한 게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까지 욕보인 거야. 당신 하나 때문에 나는 빨간 줄이 그였고,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 친정 식구들이 대신 미안해하겠지. 나는 그때마다 당신 같은 쓰레기를 못 알아본 걸 후회할 거야. 우리가 왜 당신들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감수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발 거짓골로 살아달라고, 그래야 내가 친정에게 덜 죄스러울 것 같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웃분들도 시댁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다들 저더러 더 이상 저런 사람들 말 들어주지 말고 얼른 올라가라고 하길래 저는 시댁을 무시해준 뒤 식구들 데리고 집에 올라와 버렸네요. 그렇게 결혼 3달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이혼도 얼굴 보고 합의하기 싫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까지 하는 바람에 위자료를 두둑히 챙겼죠. 그리고 그 신혼집에는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만 지방에 계속 계셨는데 일할 때만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 말로는 자기네들이 서울 나들이 좀 하고 싶어서 당분간 서울 집에 지낸다고 했지만 상심했을 저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식구들 다 모여서 대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고향집에선 식구들이 다 모이려면 펜션 하나를 빌려서 놀아야만 했는데 51평 아파트에 사니까 굳이 따로 돈 들이고 장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다들 저 위로해준다고 자주 집을 방문해주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북적거리는지 모릅니다. 시장통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래도 정신없이 떠들어주는 식구들이 있다 보니 상실감은 빨리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3달 만에 이혼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패한 것에 대해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다 제 짝 만나서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네 싶어서 혼자 방에서 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울었다는 걸 남자 식구들은 잘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엄마랑 새언니들은 바로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식구들 빼고 제 방에 둘러앉아서 같이 욕도 해주고 제 고민도 들어주고 응원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위에 제 편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괜한 것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제게 중요한 사람은 헤어진 전 남편이 아니라 우리 친정 가족인데 그걸 잊었네요. 이혼하면 좌절해서 남자보다 못 지내는 여자들이 덜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절대 그쪽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행복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는 결혼보다 더 소중한 저만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성공의 길을 나아가 보려 합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 이혼한 분이 있다면 결혼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속해 있지만 결국 뭐든 혼자 해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 다양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응원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은 항상 가난을 부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가난함은 대물림 된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허덕이며 살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 일이거니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참 50년을 힘들게 매일같이 부르튼 손을 부여잡고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보일러 따끈하게 나오는 집에서 2다리 뻗고 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처참하다면 처참한 혹은 반전이라면 반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히 제가 누군지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도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발육 상태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정도로 작고 말랐었습니다. 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생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팔며 전전긍긍하는 엄마와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못하고 늘 항상 홧김에 그만두었다는 아빠. 그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작고 깡마른 저까지. 고작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그리 힘드냐 하실지 몰라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보험 계약이 없는 달에는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아빠는 그나마 벌어들인 몇십만 원을 항상 다른 데에 써버렸습니다. 아빠가 도박을 한다던가 술독에 빠져서 산다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답답하게도 본인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에게 으스대고 싶어서 밥값을 낸다던가 혹은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 차를 사는 바람에 할부금을 갚는다던가 하는 헛된 부분에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가 보험을 계약하고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지 않으면 손가락만 내내 빨고 있어야 했죠. 그때만 해도 급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저는 항상 반찬도 없는 맨밥만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한 입만 하고 반찬을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였고 그나마도 맨밥조차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대가 이미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은 없었죠. 초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학교를 꼭 다녀야겠냐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를 다니려면 돈을 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기분에 학교만큼은 졸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은사님을 일찍 만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내내 저의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문제집도 사다 주시고 저에게 대학을 꼭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용기도 주셨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야말로 정말 큰 고비이긴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취직할 수 있는 상고에 진학하길 원하셨고 저는 인문계 학교에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사정상 제가 대학을 간다 해도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저희 집은 늘 가난했고 늘 곰팡이에 찌들어 있어야만 했죠. 결국에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상고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서인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은행 쪽 계약직 자리에 취업 요청이 왔고 저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일하는 내내 대학을 나온 직원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졸업도 채 못한 제가 얼마나 길을 펴고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럭저럭 시키는 일만 잘하고 눈치만 빠릿하게 챙기면서 잡일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새 옷을 사입는 것도 새 신발을 사시는 것도 저에게는 오로지 사치로 연결되는 일이었기에 정말 큰맘 먹고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11,000원짜리 낮은 구두, 그게 제가 매일같이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가끔 맡겨두고 이사가서 분실물 취급이 되어버린 옷들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 맞지도 않는 옷들을 우겨넣고 제 옷인 마냥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정장을 사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거든요. 분명 엄마는 보험 일을 하시고 회사를 계속 때려치우시던 아빠도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간간히 돈을 벌어오는 게 틀림없는데 왜 우리 집 살림은 나아지지 않을까 슬펐습니다. 제가 19살에 고생해서 번 첫 월급을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시진 않나요? 첫 월급은 부모님의 내복을 사는 거라 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내복을 사줘봐야 돈으로 가져오란 소리만 할 것 같아서
저는 제 용돈 2만 원을 빼고 전부 엄마를 드렸습니다. 제 월급 봉투를 보고 나서야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엄마. 얼마나 제가 은행에서 구박대기 취급을 받는지는 모르면서 월급 봉투에만 관심 있는 엄마. 저는 정말 속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도 웃음을 잃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저희 아이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해주지 않을 거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건 원치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의 계약직 업무가 끝나고 은행 측에서는 저를 잘랐습니다. 한 번 써봤는데 그 정도 일은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하루아침에 학생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저는 빠르게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제 월급에 기대어 살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적게나마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반항심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는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학생의 신분으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계약직 자리에서 잘린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월급 봉투를 들고 와야 하는 날 제가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가니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이라는 걸 해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거냐고 소리를 막 질렀죠. 고작 19살인데 이제 겨우 20살일 뿐인데 대학도 못 가고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야 하고 돈 벌어다가 내 옷 한 번 사지도 못하고 다 우리 가족 생활비로 나가지 않냐고요. 생활비는 부모가 벌어서 자식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된 게 성인이 되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고 있냐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 울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찢어졌겠죠. 하지만 당장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저는 3개월간 마지막 학창시절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자격증 딸 시간이라도 있거나 돈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죠. 엄마의 보험은 한 달에 2-3개 계약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고 앞 대리운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나가지도 않고 저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취직하게 된 곳은 제가 원하던 회사와는 거리가 완전 먼 사채업장이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장기까지 쏙 빨아먹는 악명 높은 사채업장이요. 굳이 20살 먹은 여자애가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냐 할지 몰라도 월급은 은행보다 훨씬 빵빵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 어떻게든 자격증을 차곡차곡 모아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자는 일념으로 일단 입사를 한 곳이었죠. 그곳은 무척이나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늘 항상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루는 손가락이 잘린 남자가 찾아와서 울면서 이 상태로 어떻게 돈을 갚느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다 쫓겨나고 하루는 얼굴이 퉁퉁 부은 여자가 찾아와서 빌고 소심하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이자율에 놀라서 나자빠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돈이 제 월급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면서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보았던 잡일 업무 덕분에 저는 사채업장에서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죠. 악덕한 사장이었지만 직원들을 챙기는 것 하나는 다른 업주들보다 확실했던 사장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몰래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하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셨고요. 다른 직원들도 저에게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 하루라도 빨리 번듯한 곳에 취직하라고 용기를 주셨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질이 박복하기도 하지 어떻게 된 게 첫사랑을 사채업장에서 만나게 된답니까? 그것도 빚을 잔뜩 져서 무일푼으로 사채업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사장님께 진 가족들의 빚을 대신 갚느라 월급 대신 빚을 탕감한다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사장님과 남편네 부모가 서로 아는 사이라 험한 일을 당하는 대신 그런 조건을 두고 빚을 삭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한 마당에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도무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눈에 마음에 담았지만 본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절해서 감히 저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딱 그 정도의 위치.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가난이라는 절망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너른하게 취해버린 저희 둘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그 하룻밤의 결실이 제 뱃속에 자리를 잡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지우기엔 늦어버린 터라 저희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늘 익숙한 지하 단칸방. 그곳이 저와 남편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친정이라고 발붙일 곳이 없었고 시댁이라고 저를 환영해 줄 수 없는 처지였죠. 우리 둘은 가정을 꾸린 부부였지만 서로의 부모를 책임져야 할 각자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가락지 하나 제대로 나누지 못할 정도의 가난함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 와중에 시모가 저에게 가보라며 알이 큰 다이아 반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본인이 사채 빚에 쫓기며 힘든 와중에도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 팔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물 하나 제대로 못 해줬는데 그래도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손가락 하나 잘려나간다 해도 절대로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요. 그 반지는 참으로 영롱했습니다. 엄지 손톱만한 다이아가 달려있는 투박하지만 깊은 반지였습니다. 저는 이 알 하나에 억소리가 날 것이라는 데에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는 갑오라고 할지라도 이 반지 하나를 팔면 살림이 엄청나게 좋아질 게 뻔한데 말이죠. 하지만 시모의 신신당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절대로 팔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꼭 물려주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반지를 갑오로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래에 기스라도 날까 싶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고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물림되는 가난이 싫어 만사까지도 힘들게 일을 했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없었던 회사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점만 떼고 올 테니 제발 제 자리를 남겨달라고 사정사정했죠. 사장님께서는 애엄마가 무슨 일을 할 생각이냐고 집에서 조용히 내조나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일푼으로 일을 하는 남편을 생각해봐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질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뭘 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출산을 하고 5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업고 화장실에서 젖을 몰려가면서 사채업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아이 울음소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버텨냈습니다. 사장님은 사무실 내에서 금연을 선포하셨고 직원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결국 남편에게 소정의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갓난아이,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잘 돌지 않는 저를 보면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합쳐 190만 원을 벌면서 친정과 시댁에 생활비를 대고 조금 남은 빚을 갚고 저희 수중에 남는 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지하 단칸방 월세를 내고 공과금이며 적금 10만 원을 들고 나면 반찬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할 지경이었죠. 고기 구경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회식 자리에서 꼬박꼬박 고기를 챙겨주시다 못해 집에 가져가라고 싸주시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술독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놈이었는데 술만 곱게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여동생은 은둔형 외톨이라 방에 틀어박혀서 내내 컴퓨터만 보고 앉아있다고 집 밖으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이라 외동인 저는 조금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신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아 볼 수가 없었고요. 도련님은 술을 마시러 나간 건지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사장님께서 저한테 슬며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거 신청은 해봤냐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제도라 점심시간에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월급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고 이런 걸 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신청을 해보라 하시기에 신청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덕분에 친정 부모님도 신청을 하셨고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어서 사장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참 은인 같은 분이셔요. 하면서 이야기하니 제가 참 안쓰럽다 했습니다. 더 좋은 남자 골라서 시집을 가지 왜 이런 불지옥에 들어왔느냐고 헛똑똑이라고요.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니 아이 이유식 걱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소고기도 넣고 이유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시댁에서 가지고 있던 빚들도 이리저리 알아보니 개인 파산 처리가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 나이 이제 겨우 24살이었지만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은 사람처럼 속속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저는 벌써 아이까지 있으니까요. 시댁은 개인 파산 처리도 완벽하게 되었고 남편은 더 이상 빚을 갚아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남편에게 여기 말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가라며 일용직 노가다 일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면 지금 사채업장에서 버는 돈의 1.5배를 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몸으로 뛰어 일을 했고 월급이 늘어나니 생활이 더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옷을 기워 입고 구멍난 양말을 숨겨가며 신었는데 밑창이 다 닳아 비가 새는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고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가난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옷도 사주고 아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배를 골아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시점에 도련님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싸움이 났는데 글쎄 상대방의 안면을 여러 번 가격해서 크게 다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완전 사직이 된 얼굴로 저에게 모아둔 돈이 좀 있냐며 물어보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을 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죽는 소리를 내더군요.
우리가 개인 파산을 하는 바람에 그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 사채업을 다시 사용하자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짜고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너네 모은 돈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라도 내주지 않겠니? 울면서 매달리는 시모에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해댔거든요. 그 다이아 반지만 팔았어도 이런 일로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반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저에게 죄책감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10만 원씩 모았던 적금을 깨고 남편과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약속을 한 뒤 돈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돈은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빌리고 말았죠. 사장님은 저에게 꼭 돈을 빌려서까지 갚아주어야 하는 거냐면서 그 집안은 한 번 그러면 두 번, 세 번 요구할 거라고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인 처지에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차마 그때는 연을 끊어내야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다행인 건 저희 친정은 그럭저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 만큼의 형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께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한동안 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크고 점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저희 형편은 그대로였죠.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아이 육아 지원도 나오고 했기에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저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라도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게 모조리 다 돈이잖아요. 그 입장권 하나 사는 것도 손이 떨리는데 어찌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도 저는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같아도 실상은 엄마들끼리 친목을 다지게 되는 대화의 장이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휴대폰은커녕 집 전화기도 없었기에 다른 엄마들과 연락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은근히 우리 아이만 왕따처럼 단체 생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들 유치원 일과가 끝나고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 주말에 공원을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들끼리도 친목을 다지고 엄마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니 그 사이에 끼지 못한 저와 아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오죽하면 유치원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할 때도 저와 저희 아이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했지만 사람이 다 처지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공사장에서 표자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건설업체 측에서 보험 처리를 받게 되어 병원비 걱정도 없고 후유증이 남게 될까 미리 치료비도 넉넉히 주어서 다행이었죠. 그 돈으로 남편은 저에게 일단 빚부터 갚으라 하여 빚까지 모두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나아질 생각이 없었고 결국 팔 한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죠. 그런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팔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남편에게 들어온 보험금 치고는 너무 적은 돈이었죠. 앞이 창창했던 우리 남편은 결국 힘쓰는 일이 아닌 공사장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받아오는 월급은 공사판에서 몸쓸 때보다야 적었지만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오른다 하더군요.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저는 남편을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줄어서 조금 힘들 때에 친정엄마의 보험 계약이 잘 되어 친정에서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항상 일이 술술 풀리면 또 막히는 부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우리 신우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글쎄 게임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아이템을 사더니 그게 글쎄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된 것이죠.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서 게임에 현질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었던 것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제서야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10번도 못 본 신우가 뻔뻔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니 머리가 아프더군요. 시모가 저보고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애들이 저와 남편밖에 없지 않냐고 돈 좀 갚아달라 하면서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또 꺼내시더군요. 차라리 그 반지를 팔아서 애들 빚 갚아주고 우리도 나은 살림살이 꾸려가며 살 걸 그랬다고 그걸 대대손손 며느리에게 물려주라는 소리만 없었어도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며 우시더군요. 이미 반지는 제 손에 있고 시모는 죽는 소리, 앓는 소리만 하고 나이 20대 중반에 갚은 빚만 얼마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신우에게 저도 화가 나서 한 소리하고 말았죠. 신우, 우리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게 10번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고요? 신우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실 거예요. 빚은 스스로 갚는 게 좋겠어요. 일을 하세요. 그러자 신우가 아주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신우의 달려드는 손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소리쳤어요. 도련님 빚 갚아준 걸로 모자라서 고작 게임하다가 쓴 사채 빚까지 제가 떠안을 필요가 있냐고요. 신우 사지도 멀쩡한데 스스로 일해서 갚아라. 돈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왜 밖에서 일도 못하고 사지 멀쩡한데 방에서만 가만히 지내는 줄 알고서 나는 소리야? 이게 다 큰오빠 때문이야. 큰오빠 때문에 내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라고. 이야기인 즉슨 제 남편이 신우가 어릴 때부터 엄청 괴롭히고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매 사이에 사이가 좋았던 시기도 있고 나빴던 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련님도 보니까 신우 구박 엄청 하는 것 같던데 제 남편만 물고 늘어지는 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게 다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방에 틀어박혀서 지낸단 말입니까?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한숨을 쉬자 신우는 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반에서 좀 잘 나가는 일진 친구가 제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너네 오빠랑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 남편이 날라리는 싫다고 대놓고 거절을 해버린 거죠. 그것도 용기 내서 고백한 일진 앞에서 날라리는 싫다고 했으니 주위 애들 사이에서도 좀 소문나고 놀림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진이 그때부터 신우를 왕따시키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왕따시킨 행동들이 대인기피증이 올 만큼 심각했던 거죠. 신우가 화장실 가면 물을 뿌리고 책상을 복도 밖으로 던져놓고 교과서를 찍고 때리는 건 기본이었더라고요. 신우가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사실이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늘 대인기피증에 걸려 방 안에만 있었던 신우가 마음에 걸렸던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림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신우를 한 번만 도와주자고요. 저는 반대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돈 드는 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 도와주며 살 거냐고요. 당신 월급도 줄었고 나도 언제까지 이 업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우리 아이 친구들이 엄마가 사채업장 다닌다고 놀리면 어떡할 거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했고 시모의 다이아 반지 타령에 마음이 기울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자 사장님께서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소주 한 잔에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죠. 도련님이 사고 쳐서 돈 빌려간 것도 모자라 신우까지 사고를 쳐서 갚아주게 생겼다고요. 시댁에서는 다이아 반지 타령하면서 저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데 이 반지 확 그냥 팔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그 반지 좀 보여줄 수 있겠네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그거 담보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자기 못 믿냐면서 멀쩡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 갚으면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전화와서 저에게 한 번만 더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시댁 식구에게도 지쳤고 저는 냉큼 알겠다고 했어요. 벌써 8년째 알고 지내는 가족 같은 사장님인데 저에게 사기를 치진 않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반지를 가져가 사장님께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동네 금은방 사장님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 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지만 사장님께서 확인하셔야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금은방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게 진짜 다이아라고? 하시면서 사기당했네 하시고 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사기라뇨. 대대손손 며느리들에게 물려주는 다이아 반지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아가씨 순진하네. 다이아가 이렇게 유리알 같은 색을 내기가 쉬운 줄 아나.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 억 단위나 나가야 하는데 이런 알 구하기 쉽지 않어. 이거 가짜야.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만 원도 안 하는 큐빅을 가지고 진짜 다이아라고 사기를 쳤다니.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깟 큐빅으로 저에게 뜯어낸 돈이 얼만데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원래대로 반지 맡기고 원금만 갚는 걸로 하자며 3천만 원을 이체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송해서 그 돈을 받아서 시댁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서야 남편이 돈은 빌렸냐고 물어보기에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당신도 이 반지가 가짜인 거 알고 있었어? 고작 10만 원짜리 큐빅으로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며 나한테 어머님이 사기친 거 알고 있었냐고. 그러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긍정의 의미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서 도대체 왜 속인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시모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무시당하기는 싫고 며느리에게 의스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 같다고요. 저는 다음날 결국 시댁을 찾아가 시모에게 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고 쪽팔리기까지 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대며 소리를 막 쳤어요. 이거 다 가짜라면서요. 그 반지 다이아가 아니라 큐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속인 것도 모자라서 계속 다이아 운운하며 저한테서 돈을 뜯어가신 거예요? 아니, 또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봤단 말이야? 너 그거 팔려고 알아본 거지? 내가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어쩜 그런 행동을. 그깟 큐빅 가지고 신우이랑 도련님 빚 갚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생활비까지 받아가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돈 못 들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사세요. 저를 붙잡으러 달려나오는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신우 빚을 갚아주기 위해 빌린 돈을 마지막으로
시댁에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기에 빌려주는 것이라고 신우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신우가 알아서 일해서 갚으라고 했죠. 신우는 끝까지 다 오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남편을 탓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집구석에서 얌전히 숨만 내쉬며 살던가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쓰세요. 시모도 저에게 끝까지 진짜인 줄 알고 살았으면 평생 행복한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았겠냐며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변명을 해대길래 저는 시모에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돈을 여태 몇 천만 원을 해드린 건지 알고는 있냐고 대답했고요. 그 돈 저에게 돌려주시고 갚을 생각 아니면 앞으로 반지 이야기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내근직으로 일을 해도 여기서 빚 갚고 저기 빚 갚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원금만 갚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느 세월에 갚아야 하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라남도에 있는 시골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사를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자리인가 하니 비슷한 사채업장인데 여기와 달리 번듯하게 간판도 달고 하는 업체라면서 직원 월급도 2배나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숙식도 해결할 수 있게 작은 마당이 딸린 사택까지 빌려주신다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것보다 시골에 내려가서 햇빛 보고 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에게도 훨씬 좋은 조건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퇴근하자마자 달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자리가 났는데 갈 생각이 있냐고 하셨어. 월급도 글쎄 2배나 되고 집도 빌려준대. 당신도 그쪽에서 할 일 찾으면 자리 하나 없겠어?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잖아. 30이나 먹어놓고 왜 아직까지 생각이 이리 짧아?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부모는 누가 챙기고 동생들은 누가 책임을 져?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애기부터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지 가족들이 우선이라고 하니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고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시부모 타령을 하며 거절했어요. 그렇게 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도련님이 다시 한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이 시부모의 탈탈거리는 차를 끌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려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잡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부가 이왕 대출 받는 거 한 2천만 원 더 받아서 차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남편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했지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본심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시모는 저한테 어쩜 저리 무서운 소리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냐며 소름이 끼친다고 했고 시부는 우리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런 소리를 잘도 하냐고 비꼬았어요. 사람이 너무 열이 받으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고 유치장에 있는 도련님은 자기 합의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소리치고 있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너랑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고 이혼하자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남편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쉽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네들이랑 엮이지만 않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님께 전라도로 가겠다고 했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아주 잘 생각했다면서 이혼 선물로 빚은 갚은 걸로 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 서류 제대로 도장 찍어야지만 탕감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고 남편은 3일을 버티다가 결국 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죽어도 못 준다고 먹고 살 돈도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길래 나중에 한 번에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전라도로 이사를 왔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어차피 대리운전이나 보험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께서 아이도 돌봐주시고 오히려 시골에 와서 더 뛰어놀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를 보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군요. 월급도 기본보다 훨씬 올라서 살림은 당연히 더욱 넉넉해졌고요. 그렇게 아이의 나이가 중학생이었던 무렵쯤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39번째 생일이었던 날이었어요. 꿈에 돼지가 떡하니 제품에 안겨서 꿀꿀거리는 꿈이었습니다. 원래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평소에는 사지도 않는 복권을 2장 샀습니다. 그런데 글쎄 동전으로 은박을 박박 긁었는데 무려 5억짜리 복권 2장이 당첨된 겁니다. 저는 한 장도 아니고 2장이나 당첨되어 정말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떡하니 벌리고 말았죠.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한참을 가족들과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확인을 하고 서울로 몰래 올라와 복권을 바꾸었습니다. 세금 떼고 나니까 7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더군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진 빚을 갚아드리고 아이를 위해 교육비를 묶어놓고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천으로 주식이 돈이 된다길래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 가슴이 콩할 만한지라 오르자마자 빼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진 그게 단타라 먹고 빼는 거라는 걸 몰랐죠. 수익이 꽤 나고 돈이 막 불어나게 되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계속하고 있고 전라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아이 교육도 빵빵하게 시켜주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큰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이 50이 되고 나니 쇠약해진 부모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며 틈틈이 작은 주말 농장도 짓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남편네는 결국 전남편까지 개인 파산하고 통장조차 쓰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큼 넉넉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 하나만큼은 잘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공부하느라 군대도 늦게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듬직해졌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행복은 가지고 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부분 포기하고 나니까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좋은 행운이 그리고 큰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